예,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트위터 인수를 시도하는 것을 계기로 월가에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변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변신, 과연 어떻게 봐야 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문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지금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트위터 인수 소식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 좀 전해주세요. 네, 당초에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10시 정도에 발표할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는 일정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는데요. 월가에서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치 워낙 경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IMF 총재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전 회원국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143개 회원국의 성장률을 낮추겠다. 아마 제가 국제금융 이렇게 30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회원국의 약 80% 이상이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아마 이례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의 출구 전략, 각국의 출구 전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월드뱅크가 사실 회원국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IMF 성장률과 월드뱅크의 성장률은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현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전망 보고서 발표 직전에 월드뱅크에서 발표했는데요. 4.1%에서 3.2%로 낮췄습니다. 이건 어떤 언론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도 하다 보니까 IMF로 오판할 소지가 있는데요. 월드뱅크도 똑같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거로 보이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4%는 깨지는 게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지금 이제 1월 달 전망에 비해서 월드뱅크가 0.9%포인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10월에 전망치가 IMF 전망치가 4.9%였거든요. 1월 달에 중간 전망이 4.4% 되면 거기에 0.9%포인트 때리면 3.5%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장단기 금리 차가 이번에 경기 둔화가 아니다 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캐스터분께서도 골드만삭스도 연착륙이 어렵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점점 먹혀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이제 채권 시장의 국내 시장의 채권 시장에 아주 어려운 점을 마샬 플랜이 필요하겠다 하는 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데요. 아까 헤드라인에서 봤습니다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대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연말에 3%까지 하느냐, 이게 3% 육박하는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서 오늘 이제 장중에 3%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채권 시장의 대학살 이런 문제가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먹구름이 끼면서 증시가 오늘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월가에서는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이렇게 인수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적대적 M&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포이즌피를 동원하겠다 하는 여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 이게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업인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변신하느냐. 과거에 헤지펀드라든가 펀드 계열의 이런 쪽에 이제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실체였습니다는 기업인이 어떻게 다른 기업인을 먹겠다 하는 이런 쪽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이렇게 변신하느냐 이것이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라든가 트위터, 테슬라 주가가 장마판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의 연비 규정, 아까 황 특파원께서 말씀드린 연비 규정, 이 강화 규정 때문에 아마 전기차 입장에서는 대형호될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2% 내외의 소폭 이렇게 상승에 그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적대적 M&A 부분에 대한
월가에 그렇게 부정적 평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기업이 어려울 때 꼭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펀드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트위터가 어려울 때 머스크 회장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을 받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 상당 부분 좀 눈살이 이렇게 되는데요. 루비니 교수도 코로나 직후에 I자형 수직 절벽으로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역시 이제는 루비니 교수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됐고 국내 어느 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 코스피가 뭐 2,400대까지 떨어진다 해서 사실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근거는 있으시겠죠. 근데 인생사가 사실 그 어려울 때 어렵게 하면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죠. 시청자 여러분,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뭐 잘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언 매니지먼트, 자나 파트러스, 트라이언 이런 것이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나온 실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많은 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민의 그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사실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대형 기술주, 빅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고난을 하는 테크래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죠. 그런 상태에서 반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이든 정부에. 그런 것이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원유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빈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원유 관련돼선 사실 그 공룡처럼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것이 엑슨모빌입니다. 근데 행동주의 헤지펀드 엔진원이 여기에 지난해 12월에 공격해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에 그 트위터를 공격하는 걸 계기로 해서 저 사건에 비교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엑슨모빌을 공격하는 이 사건에 비유될 만큼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바이든 정부와 일론 머스크 간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보면 2020년 이후에서 보면 자, 기업이라는 것은 자사 제품을 팔아서 실적이 높고 본질에 치중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사라 그랬다가 사니까 팔아가지고 기업 실적 잡는다든가 더즈코인을 사라 그랬다가 다시 한번 넣어라 이렇게 해서 도덕성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국민의 화합, 통합, 공유 경제 이렇게 되니까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충돌로 비춰지는 겁니다. 충돌로. 그런 과정에서 일전에도 한번 주식 분할 때 잠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는 오늘 그 논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공산당 100주년 때 미중 간 지금 경제 마찰이 되고 바이든 정부는 당시에 그 중국을 굉장히 경제 패권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마찰을 빚는 상태에서 용비어천가를 불러버렸죠. 어떤 용비어천가? 중국 시진핑의 용비어천가를 그것도 일론 머스크 입, 미국의 대표의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와서 친비어천가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있던 것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여기에 테슬라 지점을 설치해버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다음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미국의 미국 공장입니다. 프리몬트의 공장인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친강 주미 대사거든요. 초청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주식 분할 얘기라든가 이번에 트위터 인수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공유경제, 국민의 화합, 미중 간 마찰 차원에서 굉장히 정면으로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과 충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위터 인수도 사실은 주식 분할과 함께 제2의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반란이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월가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이 됐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사실 그 조세피 지역에 자금을 많이 감췄다 하는 측면에서 조세피 지역은 텍스 이베이전 에어리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국세청이 바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텍스
paradise area, tax haven area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하는 쪽을 이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다른데 인수하는 적대적 애매이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안 드러내죠. 그래서 외형 포장은 기가 막히게 좋게 하는 겁니다. 외형 포장은 기가 막히는데요. 지금 주식 대중주의 아닙니까? 주식 대중주의 입장에서 바이든은 뭐냐? 주식의 대중화를 통해서 밑에 사람들도 주가 상승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쪽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걸 기가 막히게 포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대체로 보면 자,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ESG의 지격 가머넌스에 해당되는 지배구조 개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뭐냐? 본 실체는 결국 남을 주워 먹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샤프리로서의 공생적 게임보다는 노이만 방식의 이기적 게임,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기려면 저기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방법론상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쓸 수 있는 건 전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배당 강화, 자사주 매입했다가 자사주 매각했다가 해고를 시켜라가 했다가 이사진 교체하라가 했다가 투자도 뭐냐 아일랜드 지역수를 투자해라 축소해라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적대적 M&A 이렇게 해서 모든 방식을 동원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방식을 주요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전략을 1위대 전략이라 그러죠. 저지 울프 맥 전략이라 해서 1위대 행동, 1위를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행급께서는 1위대가 그렇게 무섭지 않은지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영화에 나오면 네. 1위대가 이렇게 그 1위대들이 서로 집합했다가 혼자 공격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인데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 사냥꾼이다 이렇게 보이던데 기업 사냥꾼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를 계기로 해서 기업인이 어떻게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저 실체를 갖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이렇게 변신했느냐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의 실제로 변신 여부와 관계없이 네. 행동으로 판단하니까 의도한 것이 행동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월가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변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 하잖아요.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전략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 PD가랑 같이 해서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면 그냥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S&P 500 기업의 구성 항목 중에서 7개 회사당 1개씩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 아이칸, 빌 에크먼, 넬슨 필치, 이멜다, 손정희 여기 손정희도 끼고 있거든요. 아주 그 손정희 자금을 받았다 뭐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하는데 실제로 실체를 지난번에 사실 뭐죠? 이렇게 쿠팡. 아, 네, 맞습니다. 쿠팡 뭐죠? 예. 쿠팡 딱 미국에 상장시켜 놓고 자기 자금 딱 해서 환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국내 쿠팡 피해자들한테 맨 처음에 그것이 한 $70 하다가 지금 쿠팡의 이렇게 가격이 얼만큼 떨어졌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정희는 먼저 자금을 태우고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월가에 관심이 되는 것은 자, 아까 추주를 위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다. 그다음에 공생적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포드, US 스틸, 야후, AI즈, 폴푸드 전부 뭐냐 대표적으로 기업의 것을 보면 자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전부 훼손하거나 뒷전에 물러가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고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고사를 당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달 주식 분할에 이어서 이번에도 성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주식 분할이 2년 전과 달리 이번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융 완화다, 이번에는 돈줄을 줄인다, 국채금리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요건으로서 주식 분할 성공할 수 없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하는 측면인데, 자 2020년 8월 달에 주식 분할에 성공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테슬라에 대해서 빅테크 업장에서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번에 주식 분할에서 과거의 모습과 빗대서 굉장히 주식 분할 테슬라 살 것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1,000 내외에서 그대로 이렇게 머무는 상황.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요. 뭐든지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어제도 어떤 분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올라갈 때는 빅 스텝으로 올라갈 때는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과거의 사례를 그래서 하는데요. 그러면 왜 미국 입장에서는요, 페드 입장에서는 왜 빅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갑니까? 자산 거품이 더 키웁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주식 분할을 통해서 테슬라 업종을 강하게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든지 지금은 과거의 사례가 잘 들어맞지 않는 뉴노멀 환경입니다. 그때그때 여건을 갖고 판단해야지 2개월 전에 성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한다. 자, 테슬라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그 트위터 인수를 성공할 것이냐.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주식 분할보다도 네. 엄격하게 이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수합병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사실 그 독점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소재는 페드보다는 FTC의 소관이죠. 근데 여기에 리나 칸이라는 사람, 이분은 뭐 독점 규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그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킬러 인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트위터에 대해서 킬러 인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 아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나 칸은 과거의 M&A 사례까지도 전부 재검토하겠다. 빅테크 업종들 이런 식의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독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자기에 대해서 비우적으로 부정적으로 편향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인수하겠다. 이거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안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자, 테슬라가 우리가 보면 바이든 정부 때 반항을 해가지고 굉장히 뒷전에 물러난 게 아마존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이 실적해서 지금은 서적까지, 제가 이제 미국의 서적을 구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이 이 아마존을 통해서 인수를 샀었는데요. 네. 이제 아마존에서는 미국의 이렇게 서적 판매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위해서 이렇게 테슬라가 제2의 아마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움직임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금융 사이즈가 실물보다 3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분할이라든가 이런 인수합병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사실 올해 중간 선거를 해서 공화당 국민들의 공화당의 지지도를 생각해서 도드 프랭크법 이게 반독적 규제계 금융 사이즈 반독적 규제에 해당되는 소위 단일금융법 도드 프랭크법이죠. 도드 프랭크법을 완화를 복원을 시키는데 주저주저했던 것도 이번 같은 사태 행동주의 헤드펀드가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금융위기가 이런 헤드펀드에 의해서 사태를 발생시켰으니까 위기 방지 차원에서 당시에 사실 이렇게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통령이죠. 이때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쪽을 추진했죠. 자, 뭐냐면 이걸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으로 프롬프트 트레이딩 규제 완화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프롬프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네.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 표 지도 인식해서 완화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볼커룰도 원래 레버리지기를 5배 정도 해서 금리기를 방지했다. 이거 좀 완화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시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완화했거든요. 요 틈을 파고들어서 행동주의,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요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오바마 정부가 구성했던 단일금융권 도드 프랭크를 복원시켰다면 틈바구니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표를 시켜다 보니까 지도가 떨어져서
요 자천 측면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적대적 ML을 계기로 해서 요 문제도 아무리 표하더라도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밑에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의 그 의원들 사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가장 놀이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집권당 민주당 입장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추진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만 오너 죽이기, 대기업 견제 이게 너무 쏠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한국경제TV에 맡고 계시는 조지현 그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성 거론을 하는데요. 3% 의결권 제한, 그다음에 5% 내 비공시 소액지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스텔스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스텔스 공격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텔스 공격기에서 이 마속도로 오고 있는 스텔스에서 기업들이 당하는 기업들이 모를 때 확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스텔스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법 개정을 해서 그 폴싱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 2015년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뭐냐 당했죠. 삼성 당했죠. 아직도 이제 이번에 최종적으로 심판이 나오더라고요. 관련돼 있는 사람. 현대가 당했죠. 마지막으로 LG도 당했죠. SK도 당했죠.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 오죽했으면 이게 수평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점령하라 하는 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지상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누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천사의 악마를 쓴 천사의 탈을 쓴 악마로 비대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 한국의 대기업을 잡겠다고 오너를 잡겠다고 상법 개정을 저렇게 해놓으면 되겠느냐 하는 이 시각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국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데는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팔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길구어놓은 현대차, 삼성, SK, LG 얼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애를 썼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아직까지 여당이 민주당이요 국회의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새 정부도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친기업 우회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기업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보면 사실 포이즌 필이라든가 황금질이라든가 차들 교육권 이건 꼭 좀 마련해달라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더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위험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